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성립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삼국의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 두 번째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 삼국과 더불어 가야의 성장입니다. 먼저 삼국의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인 삼국은 초기 국가에서 이러한 필수 요소를 거쳐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을 요약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초기 국가입니다. 초기 국가는 여러 부가 연합한 연맹체 국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라고 하면 쉽게 말해 부족 집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고구려에는 계루부, 연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의 5부가 있었고 이러한 5부가 연합해서 만든 연맹체 국가가 고구려다라고 하고 배워봤거든요. 이렇듯 각 부에서는 독자적인 관리를 두고 독자적인 지역을 다스리는데요. 이러한 부들이 연합해서 왕을 선출했던 게 바로 연맹체 국가였고요. 여기서 왕은 주로 외교와 군사 업무를 담당했지만 국가적인 큰 일들은 부족장과 함께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왕의 권력이 미약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국가의 삼국이 필수 요소를 거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은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이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한 나라의 왕, 국왕이고요. 집권적 할 때 집권은 권력이 집중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풀었으면 국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국가가 바로 고대 국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왕 중심으로 국가가 흘러갔지만 초기 국가에서는 독자적인 힘을 가진 부들이 연합을 했고 이러한 연합한 부에서 왕을 선출했으며 왕은 외교와 군사 업무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상당히 미약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국가가 고대 국가로 가기 위해서 필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필수 요소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복 활동입니다. 초기 국가에서는 왕은 아까 말했듯이 외교와 군사 업무를 받는데요. 이 정복 활동이 바로 군사 업무입니다. 왕의 군사 활동, 군사 업무가 성공을 하고 그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서 왕의 권한이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율령의 반포입니다. 이 율령에서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율령은 법체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삼국이 율령이라고 하는 법체계를 반포함에 따라 가지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외래 종교인 불교의 수용입니다. 왕을 부처에 비유해서 부처님을 모시듯이 왕을 신성스럽게 모시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불교가 활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신교였던 이러한 국가들에서 부처님 이렇게 불교만 믿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불교로 하나로 통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관등제와 신분제의 정비입니다. 부의 세력들이 고대 국가로 넘어감에 따라 가지고 중앙 귀족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중앙 귀족들의 등급, 즉 서열을 나누기 위해서 관리의 등급을 놔둔 관등제가 정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복 활동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피정복민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백성들의 신분을 나눴던 게 신분제였고 이러한 관등제와 신분제를 통해 국가의 체계가 잡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국가입니다. 초기 국가는 아까 말했던 부족 집단, 즉 부가 연합을 한 연맹체 국가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고구려에는 5부, 백제에는 5부, 신라에는 6부가 있었고 이러한 부들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가 연맹체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치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국가에서는 각 부의 지배자, 가기도 합니다. 칸, 가한, 가 이렇듯 가 또는 제가가 별도의 관리를 두고 자기 지역을 통치했고요. 각 부에서 선출된 국왕, 즉 왕은 외교와 군사에 관한 일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와 군사에 관한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일은 왕과 부의 지배자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예시로 고구려에는 즉 칸, 가한 이런 부족장들, 모든 부족장들이 모여 왕과 회의를 한 제가회의가 대표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초기 국가가 정복활동, 관등제, 신분제 정비, 율령 반포, 불교 수용 등을 통해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고대 국가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정복활동을 주도한 국왕, 이 정복활동이 군사 업무라 했습니다. 국왕이 주로 외교와 군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복활동, 즉 군사활동이 성공을 하게 되고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서 왕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국왕 중심의 중앙,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 집권적 국가가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 라고 이어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특징입니다. 국왕 권력의 강화로 각 부의 독자성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부의 지배층은 중앙 귀족으로 편입이 되게 되거든요. 같은 부의 지배자라 하더라도 그 서열과 세력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각 부의 지배층들을 등급으로 나눴던 게 관리의 등급을 나눴던 관등제입니다. 이 관등제가 정비됨에 따라 가지고 부의 지배층들은 중앙 귀족으로 그 서열을 나누어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도 9급 공무원, 8급, 7급 이렇게 뜻이 부의 지배층들을 그 등급에 따라 나눴던 게 바로 관등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피정복민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신분제가 정비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귀족회의를 맡아보는 관리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시로 신라에는 상대등, 고구려에는 망리지, 대망리지 이러한 직책이 있었는데요. 이제 귀족회의는 너희 귀족이나 관리들이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사항을 나한테 허락을 맡아라. 그러면 허락을 맡음으로써 왕의 권한을 더욱더 높였고 왕은 신성시되는 존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법 체계를 할 수 있는 율령을 반포하여 국왕 중심의 지배 체제를 확립했고요. 외래 종교인 불교를 수용함에 따라 가지고 왕권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왕즉불 사상을 퍼뜨리게 됩니다. 왕이 곧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퍼뜨림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을 신성하게 모시듯이 왕도 동일시함으로써 신성하게 모셔라 이런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요. 또 국가를 정신적으로 통합합니다. 부처님 하면서 사람들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삼국의 각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인데요. 고구려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조금 중복되어 나옵니다. 자, 기원전 37년에 부여에서 온 주몽 또는 고주몽 동명왕이 이러한 고구려를 기원전 37년에 건국을 하고요. 압록강 졸본 지역에서 건국이 되었다가 후대 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고 나중에 전성기 왕이었던 고구려 장수왕 때의 남진 정책에 따라 가지고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앙 집권 국가의 체계를 잡았던 주요 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세기의 태조왕입니다. 여러분들 태조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국가를 세울 정도의 큰 업적을 가진 왕한테만 주는 이름입니다. 그럼 이 태조왕은 정말 고구려의 큰 기틀을 잡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 왕에게 태조라고 할 정도의 큰 업적을 인정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조왕은 동쪽에 있었던 동옥저, 즉 옥저를 고구려의 땅으로 복속했고요. 남아에 있었던 한나라의 군현을 공격해서 그 영토를 넓히게 됐습니다. 태조왕은 일설에 118세까지 살았다.
이러한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나가던 고구려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4세기에 있었던 고국 원왕 때인데요. 이때는 5호 16국이라서 중국이 여러 세력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던 시기였는데 그중 한 개의 국가였던 전년에 공격을 받고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국 원왕은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당시 백제의 전성기 왕이었던 근초고 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근초고 왕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고국 원왕이 직접 전투에 나섰다가 전쟁 중에 사망하는 전사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왕이 싸움을 하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상당히 실추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바텀을 이은 소수림 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백제를 쳐야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왕의 권한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림 왕은 쉬면서 국가의 기틀을 천천히 다져나가게 됩니다. 이렇듯 소수림 왕이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함에 따라 가지고 후대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라고 하는 고구려 전성기 왕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먼저 소수림 왕의 업적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법 체계를 할 수 있는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국왕 중심의 권력 체계를 세우고요. 자, 그리고 또 태학이라고 하는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왕에게 충성하고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 국가의 인재를 길러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불교라고 하는 외래 종교를 수용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음에 따라 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되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제입니다. 자,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주몽의 아들이라고 전해지는 온조왕, 즉 온조가 당시 유리왕과의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부여 고구려의 유민을 끄고 한강 유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한강 토착세력과 함께 세웠던 게 바로 여기 있는 백제였습니다. 백제의 위치는 한강 유역에 건국이 되었고요. 마한의 작은 나라인 소국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고위 왕 때의 백제가 점차 중앙 집권 국가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이 빨간색 왕을 이번 시간에 중점으로 보고요.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왕은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워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세기 때의 고위왕입니다. 자, 고위왕은 권력을 강함에 따라 가지고 각 부의 지배자들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을 하고 각 중앙 귀족의 등급을 나눈 관리의 등급을 나눈 관등제를 정비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다르게 입혔던 관복제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한의 종주국이었던 목지국을 공격해서 목지국을 백제의 땅으로 병합을 하게 됨에 따라 한강 유역을 백제가 대부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4세기 근초고왕 때의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남쪽에 있었던 마한의 잔존 세력을 공격해서 영토를 넓히고요. 당시 5호 16국 시대의 남조 중의 한 개였던 동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일본이라 할 수 있는 외와 우호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외에 칠지도를 전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리왕인데요. 재위 기간이 2년이지만 짧고 굵게 살았지만 요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왕입니다. 백제의 불교를 수용하고 공식적인 종교를 인정했던 불교 공인의 업적, 바로 이게 침리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세기 성왕입니다. 성왕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현재 부여로 천도를 하고요. 백제라고 하는 나라의 명칭을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신성한 부여의 적통을 이은 남쪽의 부여라는 뜻의 남부여라고 국호를 고치게 됐습니다. 또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로 진흥왕과 신라와 연합을 해서 회복했지만 결국 신라 진흥왕에게 빼앗기고요. 이런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관산성에서 싸우다가
또는 관산성에 싸우는 태자를 지원하기 위해 갔다가 신라군에 잡혀가지고 또는 전사 또는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록색 왕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라입니다. 신라는 삼국 중에 가장 먼저 건국이 되었지만 조금은 한반도 구석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좀 발전이 늦었지만 최후의 승자로 신라가 나오게 되는데요. 신라의 건국입니다.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고요. 이후에는 박씨, 석씨, 김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가며 왕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위치는 경주 지역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로국이란 이름으로 진안의 작은 나라, 소국으로 시작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신라의 중앙 집권적 기틀을 마련한 왕이 여기 있는 내물왕입니다. 자, 내물왕은 김씨 왕이 세습을 확립합니다. 내물왕이 김씨였는데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 뒤에 왕위는 김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왕의 칭호로 마립간을 사용합니다. 밑에 한강유역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잘못 들어간 내용입니다. 마립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신라 왕호에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물왕 때의 마립간이라는 하는 호칭을 씀에 따라서 내물왕을 이 시기에는 내물마립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내물왕은 삼국사기 입장 또는 현재의 시각에서 편하게 정리하기 위해 이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당시에는 내물마립간이라고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면 마립간의 어를 뜨면 마루 플러스 칸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호두마루, 체리마루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여기서 마루라고 하면 순수 우리말로 꼭대기, 가장 높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칸이라고 하면 유목민족의 최고 대빵을 가한 칸이라 했는데요. 그러면 마립간은 칸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권력이 강한 칸, 그만큼 신라 왕의 권한이 이전보다는 강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 마립간 호칭에 사용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물 마립간의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제, 가야, 글자가 조금 잘렸는데 왜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이만큼 신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광개토 대왕에게 신라가 헬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보병, 기병 합쳐서 5만을 신라에 보내게 됨에 따라서 신라의 이러한 혼란을 극복해 나갑니다. 꺼졌네요. 연결해 볼게요.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에 따라 가지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가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초록색 칸 3명은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증왕 때는 마립간에서 국왕이라고 하는 중국식 왕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우상국을 정벌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버풍왕인데요. 버풍왕은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신라의 공식 종교로 인정했던 왕이었고요. 법 체결할 수 있는 율령을 반포했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 해의 명칭인 연호를 사용했는데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었던 금관가야를 신라의 땅으로 병합시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 전성기 왕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청소년 조직이었던 화룡도를 개편해서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백제의 성왕과 협력해서 한강 유역을 점령하기도 했고요. 또 대가야를 신라의 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연맹입니다. 가야연맹은 낙동강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사만중에서 변환해 여러 소국이 연맹을 만듦에 따라 가지고 가야연맹이 발전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금간가야랑 대가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가야는 김해 지역에서 김수로 왕이 건국한 국가였고요. 철 생산, 당시 품질 좋은 철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덩이새와 같은 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야연맹에서 전기 가야연맹을 이 금관가야가 주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자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게 되고 그 다음 가야연맹의 맹주 자리를 대가야가 넘겨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자 신라 버풍왕에게 병합이 되었다라고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고령지왕에 있었던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은 금강가야가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고요. 하지만 나중에 신라 진흥왕에게 병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성립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발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